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복사 저포기는 내신 때도 몇 번 봤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집이죠. 굳이 한문이라고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냥 소설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왜? 한글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금오신화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이별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인간과 귀신이 사랑을 한대요. 서로 교류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인귀교환 설화라고도 합니다. 인귀교환 설화. 발음 좀 어려워요. 그죠? 인귀교환 설화. 뭐 죽은 사람이니까 홀룡하고도 이제는 결혼하는 거니까 명혼설화라고도 하고요. 명혼설화. 요거는 좀 발음 괜찮네. 인귀교환설화. 이건 발음 어려워. 자, 또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정조를 지키려 했던 여인의 모습은 김시습이 자신이 왕위를 찬탈한 세조 정권에 협력하지 않고 단종에게 충성을 바치고자 했던 의지와 일맥상통한다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왜 여기서 단종이 나오고 세조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죠. 이럴 때 이제는 목숨 걸고 싸운 6명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시습은 이 사육신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생육신에 들어갑니다. 죽지는 않았으나 자, 단종에 대한 충성과 지조를 지켰던 6신하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천재예요. 그리고 금오산에 칩거하며 세상과 인연을 끊고 지냈던 김시습의 행적은 결말 부분에 드러나는 양생의 삶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작가의 일생과 인물들의 어떤 캐릭터가 맞물리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이 금오신화라고 하는 이 소설책 자체가 전반적으로 작가의 삶과 많이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공부하면서 소설이잖아요. 전체를 한 번에 다루기는 힘들고요. 아마 그러면은 몇 시간 걸릴 겁니다. 오늘은 발단 부분, 이 파일에서는 발단 부분만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개, 절정, 위기, 결말 각각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물론 각각 끊어서 가면서 전체를 다뤘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들도 건너뛰는 부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이제는 시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소설은 시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꼭 필요한 시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훑고 들어갈 수 있는 시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훑고 들어갈 수 있는 시 같은 경우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 싶으면은 빼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단 부분 볼까요?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 살았는데 잠깐 전라도 남원이면 우리나라죠? 그래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양생? 성은 양가요? 이름은 생?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심인물인데 양시성을 가지고 있는 총각 이렇게 이해하세요. 생이라고 하는 건요. 학생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혼이면서 관직에 등용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보통 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생, 이생, 김생 그러면 다 성은 다른데 이름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냥 양시총각, 이시총각, 김시총각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살고 있었는데 일찍이 어버이를 잃은 데다가 일찍이 부모를 잃은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조실부모. 아직 장가도 들지 못했으므로 요게 문제겠구나. 그지? 자, 만복사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만복사? 요것도 실제 존재했던,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절입니다. 공간적 배경이고요. 혼자 살았다. 독수공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양생의 처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로 보시면 되겠네요.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피었는데 이 배나무 한 그루가 양생을 처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치 봄이 되어 꽃이 활짝 피었다. 계절적 배경이네요. 마치 옥으로 만든 나무에 은조각이 쌓여 있는 것 같았다. 배나무를요, 옥으로 발음이 안 돼. 옥으로 만든 나무로. 그 다음에 백꽃이 핀 거는 백꽃이 흰색이잖아요. 은조각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백꽃을 은으로 비유하여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양생은 달이 뜰 때마다 나무 아래를 거닐며 낭낭하게 시를 읊었는데 이 시, 소설 속에, 산문 속에 시, 운문을 삽입함으로써 첫 번째,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두 번째, 작품의 분위기를 서정적으로 조성한다. 세 번째, 문체의 변화를 통해 참신성을 부여한다. 이거는 무조건 별표. 나올 때마다 별표. 꼭 이 작품이 아니어도 다른 작품에서도 소설 속에 시가 나오면 별표. 그 시는 내용이 이렇다. 한 그루 백꽃이 외로움을 달래주지만 백꽃 외로움을 달래준대요. 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네요. 객관적 상관물,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휘영청 달 밝은 밤은 홀로 보내기 괴로워라. 홀로 보내는 게 괴로운 거죠. 외로움과 고독감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이 몸 홀로 누운 호젓한 창가로 어느 집 고운님이 퉁소를 불어주네. 퉁소를 불어주니까 더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외로운 저 물총새는 물총새가 외로운 거야? 아니야, 내가 외로운 거야. 그거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 홀로 날아가고 짝 잃은 원앙새가 짝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객관적 상관물 맑은 물에 논이는데 상황 제시해주고 있네요. 바둑알을 두드리며 등불로 점치고는 바둑알을 두드린대요. 바둑을 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엄밀하게 누구랑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책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 바둑책 있잖아요. 기보라고 하죠. 그거 띡띡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등불로 점을 친다는 건 마치 이제는 뭐 운세 보는 거죠. 불이 왼쪽으로 가니까는 님이 온다. 오른쪽으로 하면 님이 올라다가 다시 화장실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날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우연이라도 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셨을까? 씨름한다는 것은 점괘가 썩 좋지는 않구나. 그래서 더 외롭고 더 고독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의 시는 기본적으로 인물의 심리, 외로움과 고독감을 드러내주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객관적 상관물 3개. 시를 다 읽고 나자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또 뭔 소리? 비현실적이고 정기적인 뉴스죠. 그대가 참으로 아름다운 짝을 얻고 싶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고고고고 걱정 않느냐냐냐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양생은 기뻐요. 심리 변화가 나오네요. 외로움에서 싫음으로, 싫음에서 기쁨으로. 이거는 일종의 계시. 해피하겠죠. 이런 소리 들리면. 전기성이고 계시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튿날 마침 3월 24일이었다. 시간이 홀라당 바뀌었네요. 장면이 바뀐 거야. 장면이 바뀌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거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셔야 됩니다. 이 고을에서는 만복사에 등불을 밝히고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는데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드러난다. 또 양생이 여인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 어떤 복을 빌겠니? 그렇지. 나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겠지. 양생의 입장에서는. 남녀들이 모여들어 저마다 소원을 빌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네요. 날이 저물고 법회도 끝나자 사람들이 드물어졌다. 이제 흩어지네요. 흩어지니까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양생이 저포를 꺼내요. 저포? 자, 요즘은 잘 없는 건데 나무로 만든 어떤 주사위와 비슷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던져서 나오는 숫자 가지고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 앞에다 던지면서 소원을 빌었다.
제가 오늘 부처님을 모시고 저포놀이를 하여볼까 합니다. 잠깐. 지금 부처하고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도박을 하겠다는 거죠. 네가 이길래 내가 이길래 우리 한판 떠보자. 뭐 이런 건가요? 자, 인간인 양생이 부처와 저포놀이를 한다는 설정이에요. 웃기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결국 이 작품이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듯이 인간과 귀신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라고 한다면 인간의 세계와 비인간의 세계, 즉 신화적인 세계, 저승세계가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인간과 귀신이 사랑을 나눈다는 설정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부처님이 계시를 해준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전에 봤던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런 상황 설정을 통해서 이야기에 어떤 설득력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지면 법연을 차려서 부처님께 갚아드리겠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지시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서 제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목적이죠. 물론 당연히 양생이겠죠. 그래야 소설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어쨌거나 그래서 인연은 이미 정해졌으니 속이시면 안 됩니다. 구라뻥 치시면 안 됩니다. 그는 불자 뒤에 숨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얼마 뒤 한 아름다운 아가씨 짠짠짠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네요. 들어오는데 나이는 한 16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좀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은 조금 나이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간에 나이는 16쯤 되어 보였다. 머리는 두 갈래로 닦고 깨끗하게 차려입었는데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몸가짐이 마치 하늘의 선녀 같았다. 외양묘사네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인적이에요.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예쁜 아가씨, 화용, 월태, 단순, 호치, 제자가인. 여기서 제자가인은 남자든 여자든 다 씁니다만은 어쨌든 화용, 꽃 같은 얼굴과 그 다음에 달 같은 몸매란 뜻이에요. 그때 다른 보름달이 아니고요. 단순호치라고 하는 건요. 붉은 입술에 하얀 이라는 뜻입니다. 제자가인은 재주가 많은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고 실력도 좋은 킹카 퀸카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라볼수록 얌전하였다. 그 여인은 기름병을 가지고 등잔에 기름을 따라 넣은 다음 부처님께 제를 지내는 거예요. 향을 꽂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라고 슬피 탄식을 하였다. 인생은 방명하다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자신의 신세 한탄하네요. 그리고 품속에서 축원문을 꺼내요. 축원문? 자,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적은 글입니다. 이 축원문을 통해서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여인이 살았던 삶에 대한 요약적 제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신세 한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물이 무엇을 소망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양생과의 인연의 만들어짐을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글은 이렇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서술자가 이제 얘기해주고 있네요. 아무고을 아무동네에 사는 아무개가 외람된 말씀을 무릅쓰고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아무고을 아무동네 아무개니까는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작가는 생각했나봐요. 지난번 변방의 방어가 무너져 왜구가 쳐들어오자 싸움이 눈앞에서 가득 벌어지고 봉화가 여러 해나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오래되었다는 얘기죠. 당시 시대적 배경이 되게 혼란한 사회였나봐요. 외놈들이 집을 불살라 없애고 생민들을 노략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동서로 달아나고 좌우로 도망하였습니다. 사건이 위기를 나타내는 어떤 복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 우리 친척과 종들도 각기 흩어졌습니다. 저는 버들처럼 가냘픈 소녀의 몸이라 멀리 피난을 가지 못했고, 피난을 못 갔으면 어떻게 된 거야? 깊숙한 규방은 여인이 사는 방이에요. 끝까지 정제를 지켰더니 가능할까? 가능하죠. 어떻게? 목숨을 잃었거든요. 정제를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가만. 내용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목숨을 잃었으면 이 여인은 뭐야? 귀신이네요. 윤리에서 벗어난 행실을 저지르지 않고 난리의 화를 면하였습니다. 윤리에서 벗어난 행실이 뭐야? 회절이라고 하죠. 정절을 어기는 걸 얘기해요. 저희 어버이께서도 정절을 지킨 것이 그러지 않다고 하여
외진 곳으로 옮겼어요. 뭐를? 나를, 자신의 죽음을 외진 곳으로 옮겼대요. 즉 뭐야, 여기는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초야 들판에 붙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무덤이 완벽한 무덤이 아니라 가묘라고 합니다. 일단 임시로 매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죽은 지 3년 됐네요. 가을 달밤과 꽃피는 봄날을 아픈 마음으로 헛되이 보내고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죠? 뜬구름 흐르는 물과 더불어 무료하게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는 거예요. 몇 년? 3년. 쓸쓸한 골짜기에 외로이 머물면서, 쓸쓸한 골짜기 뭡니까? 그래, 여인이 있는 곳이죠. 제 방명한 평생을 탄식하였습니다. 자, 혼자서 처녀로 귀신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름다운 밤을 혼자 지내면서 짝 잃은 채란의 외로운 춤을 슬퍼하였습니다. 채란은 또 뭔데? 그랬더니 중국 신화에 나오는 새래요. 자, 새를 진짜 내가 본 거예요? 아니죠. 이 채란이 추는 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짝이 없는, 홀로 지내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가니 세월이 흘렀네요. 이제는 혼백마저 사라지고 흩어졌습니다. 여인이 죽은 영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나긴 여름날과 겨울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까지 찢어집니다. 나도 같이 흥분하나 봐. 막 혀가 말려요. 오직 부처님께 비오니 이 몸을 가엽게 여기시어 불쌍히 여기시어 동정해 주세요. 동정해서 돌봐 주소서. 동정에 호소하고 있네요. 인간의 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으며 선악의 응보를 피할 수 없으니 제가 타고난 운명에도 인연이 있을 것인데 요거 인연, 요걸 칙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자, 운명론적 세계관과 함께 인연, 배필을 얻게 해주시길 간절히 비옵니다. 이게 여인의 소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인은 빌기를 마치고 나서 여러 번 흐느껴 울었다. 그만큼 간절한 거죠. 양생은 그걸 다 봤죠. 자,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더더군다나 여인의 얼굴을 봤으니 단순 호치, 화용, 월태 뛰어가야겠죠. 첫눈에 반했네요. 조금 전에 글을 올린 것은 무슨 일 때문이지요? 그는 여인이 부처님께 올린 글을 보고 얼굴에 왜 기쁨이 흘러넘쳐? 그렇지. 인연을 만났거든요. 배필을 만났거든요. 하지만 너무 이뻐. 너무 아름다워. 혼자서 왔다는 게 약간의 의심은 들어 안 들어? 약간의 의심은 들어. 그래서 독자는 양생의 의심을 통해서 여인의 출현이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요소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요. 그랬더니 여인이 진리죠. 안 돼. 들키면 안 돼. 저도 또한 사람입니다. 굳이 당신께서는 좋은 배필만 얻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생이 원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너도 지금 배필 만나고 싶어서 온 거지? 라고. 그러니 반드시 이름을 묻거나 그렇게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굳이 사람임을 강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온 것입니까?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리다를 보는 듯한 느낌이죠. 자, 여기까지가 발단이 되겠습니다. 결국 양생은 부처와의 접혼놀이에서 이기죠. 그 다음에 여인을 만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시습의 만복사 접호기 발단 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